자, 은퇴설계, CFP 은퇴설계 담당하는 최동진입니다. 원론 쪽하고, 그 다음에 상속의 민법 파트 쪽에서도 얼굴 뵀죠? 예, 이제 또 사례 쪽에서도 또 얼굴 뵐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과목이죠. 사실은 은퇴설계와 관련돼서 재무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를 하려면 민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통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를 그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은퇴설계와 관련되는 시험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파트에 전부 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원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을 읽은 거하고 시험 문제하고 보면은 좀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살짝 피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문을 책을 좀 꼼꼼히 잘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법률만 잘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설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1장 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물론 시험에서 나오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1장 쪽은 그러니까 1장 쪽에 해당하는 건 뭐 그 다른 과목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알아야 되는 거고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업연금, 연금계좌. 사실 여기가 가장 주력으로 해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은퇴설계 프로세서 6단계 과정, 그 다음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기업연금, 그리고 연금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 교재를 하면서 그쪽 파트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하면서 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비중은 낮지만 시험엔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점검을 할 거예요. 1장 쪽에다 차례점을 잠깐 보시게 되면 1페이지에 1장 쪽에서 해당하시는 은퇴설계 개요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평이하게 우리가 은퇴설계가 왜 필요한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은퇴설계 프로세서는 6단계 과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와중에 지식형과 사례형이 혼재돼서 나올 수 있는 파트. 그래서 6단계 과정은 그리고 또 6단계 과정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좀 짚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은퇴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적연금 되게 중요하죠.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사적연금,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A 과정에서 배우셨던 정도 수준에서 살짝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해놨다는 차이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연금계좌. 연금계좌와 관련되는 얘기들은 여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저랑 같이 하는 범위까지만 하면 사실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은퇴자산 인출과 관리. 여기는 양은 많은데 점검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페이지 수에 비해서는 출제 민주가 좀 떨어지는. 그리고 8장에 해당하는 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식형 시간에서는 거의 한두 개 정도만 살펴보고 안 볼 거예요. 이쪽 파트는. 사례형 쪽에서도 여기는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혹시 못 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례 문제 풀어보고 다시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이 개별 학습을 하시면 아마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그래서 지식형 공부하실 때는 좀 한쪽에다 이렇게 비껴놓고서 보셔야 되는 파트. 그 다음 9장 쪽에 해당하는 뭐 근로자 복지제도 여기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선택적 근로자 복지나 이런 부분들 요즘에 이제 복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은퇴 설계와 생활에 관련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업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화 시키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도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좀 살펴보고 나머지들은 뭐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훑어보고 시험 봐도 맞힐 확률이 높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일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프로세서, 국민연금, 기업연금, 그리고 연금계좌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은퇴 설계란 뭐냐? 은퇴 설계 정의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은퇴 설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 과정에서도 많이 보았던 것처럼 재무적, 비재무적, 인생 설계, 전반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그대로.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은퇴 설계 정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은퇴 전에 미리 체계적으로 계획하고요. 그다음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바로 밑에 단락에 은퇴의 개념은 고용에서 물러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주된 일자리에서 중간 일자리, 그 다음에 소일거리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소득이 주된 소득이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소득이 이렇게 천천히 줄어나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소득 생활을 안 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 흐름이 은퇴 설계, 은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갖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은퇴는 소득을 완전히 딱 끊어서 단절시키는 뭐 그런 개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과정의 개념이다.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애 설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밑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은퇴 설계는 개인 또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 목표를 달성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은퇴 설계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은퇴 준비 현황, 고령화 추세, 요게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7%, 14%, 20%. 고령화 비율이죠.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보게 되면 2018년도 현재 14.3%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2015년도 현재 노령화 지수는 94.1로 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94. 100명당 94. 이게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 이 이름 잘 외워두세요. 이게 노령화 지수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04.1로 전망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옛날 통계 자료 갖고 한 거라서 그래요. 1로 전망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는 애기보다 나이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년 부양비는 17.9로서 생산 가능 인구 5.5명이 1명을 부양한다. 그래서 17.9다. 생산 가능 인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 그렇죠? 이게 노년 부양비다 라는 얘기죠. 요 문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소년 인구 100명당 그 노인 인구가 104명이면 노년 부양비는 뭐 몇 %다, 몇이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걸 맞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식은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A 과정에서도 살펴봤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한번 보죠. 0에서 14세까지. 0에서 14세까지 인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활동 가능 인구 또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1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또 둘로 나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둘로 나누면 경제활동 인구가 나오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를 사실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둘로 나눠보면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년 인구. 사실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잖아요. 그죠?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이 실업자인 거고요. 일을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 그건 실업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이걸 이렇게 깔면 이렇게 되게 되면 유년부양비, 유소년 부양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65세 이상 인구를 놔두게 되면 15에서 64를 그럼 노년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놓으면 총 부양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를 위에다가 여기 65세 이상 인구를 올려놓게 되면 요렇게만 요렇게만 놔두게 되면 이제 노령화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 틀을 전체적으로 알면 요렇게 조합하고 요렇게 조합하면은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그 다음에 그 고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 요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끔 나와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몇 명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맞느냐 틀리느냐 라는 게 이제 예문으로 나와 있으면 그걸 맞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표 1-1 쪽에 보시면 공식 나와 있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은퇴준비 현황 잘 안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은퇴준비 현황이 잘 돼 있느냐라고 하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은퇴준비 현황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를 대비한 저축이 작고 기대소득에 비해서 향후 모을 수 있는 노후자금도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페이지 그래서 고령화 관련된 문제점 요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있다가 답이에요. 문제 있다. 그 다음에 은퇴시장에 대한 동향 세 번째 줄에 고령화는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나쁜 점이 사실은 더 많죠.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성장 가능성을 차지할 확률도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고령화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장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은 바이오, AI, 인공지능 관련되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관련되는 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없어지는 직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없어지는
여기서 약간 좀 더 지나가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일단 정형화된 여기서 100% 없어질 확률이 높은 직업은요. 정형화된 흐름을 갖고 가는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정형화된 패턴이야. 아침에 눈 뜨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세척해서 삶고 그 다음에 뭐 빻고 뭐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 그냥 다 기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고령화와 관련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창의적인 일 그 다음에 인성이 필요한 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협동심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일들 뭐 예술적인 감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아남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술들은 발전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4차 산업 하면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 상당히 강하죠. AI 같이 갖고 가면서도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죠? 3차 산업까지 도달했을 때까지는, 한국의 도전, 일본의 도전, 그리고 중국의 도전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부분.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나갔었던 부분이 4차 산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충분히 고령화 산업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는 뭐 거기까지 심도 있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죠? 나이가 먹게 되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죠. 그러니까 AI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개념도 나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준비 어떠냐? 해외는 별반 차이 없다라고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각 나라들이 과거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 고도성장을 다 하면서 왔기 때문에 복지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알아서 또 돌아가 주셨고. 근데 지금은 알아서 안 돌아가 주시고 산업도 저성장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복지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국가도 지금 뭐 어마무시한 복지 혜택을 감축하겠다 라는 얘기를 그쵸? 하고 있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공적연금에 대한 어떤 감축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도 대동소이하다. 근데 어쨌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세 번째 줄에 시험 교재에서 나오니까 국가별로 대만, 인도, 홍콩 등 아시아 국가는 저축률이 6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영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는 좀 작은 편이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근데 이렇게 낮은 편은 이제 사회복지가 좀 더 발달이 돼 있으면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저축률 60% 자산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퍼센트가 나타나는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두 번째 줄 15페이지. 스위스 같은 경우인데 직장연금 제도가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는 스위스의 은퇴 준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택과 의무라는 부분을 같이 주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물체는 선택과 의무라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같이 주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잘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걸 실행을 하게 만들 때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스에서 강제적으로 직장연금 제도를 도입했더니 효율성이 더 좋았다는 거죠. 만족도가 높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완벽한 기회를 추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최선의 방법이 아닌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게임의 법칙에서 나오는 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차선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가장 좋은 선택은 안 하잖아, 서로. 그게 이제 이기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신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기심도 좀 있고, 신뢰도 좀,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게 또 인간성이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안 그러면 기계죠. 그죠? 그 다음에 은퇴소득에 대한 마련 방법.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대부분 응답자가 은퇴 후 국가에서, 연금의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기 쉽지 않죠. 그쵸?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도 베이비붐 대상 소비자 금융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의 가구의 52%가 아무런 퇴직연금을 갖고 있지 않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절반은 사회보장연금이 주 수입원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미국이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한 전쟁이 아니고 사회복지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거에 행할 수 있었던 사회복지 혜택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나 요 정도 성장하거나 요렇게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성장했었을 때 각 기업체나 국가에서 제공했었던 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국민들은 또 이제 국가에 기대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고달랑 맨 밑에 줄에 보시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바로 밑에 국가의 보조나 지원에 은퇴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는. 은퇴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뭐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실버 서퍼, 뭐 젊게 하는 뭐 노노족, 그렇죠? 노선에서 잘못 노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맨 위에 줄에 민간 요양보험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양시설과 어떤 제휴를 통한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요양 데이케어 센터나 아니면 뭐 저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버 산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실버타운. 그렇죠? 실버타운만은 참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버타운의 수익구조가 연금인데, 수익구조가 여기가 이제 저거잖아요. 매월 들어오는, 그쵸? 월급여가 아니고 매월 들어오는 사용료, 그쵸? 네, 사용료. 매월 사용료가 들어오면 그 사용료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나머지 수익 창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매월 이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는 월세나 이런 개념의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소비자도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연금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래야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의 일부를 사용료로 내고 나머지 생활비로 쓰고 그거에 의해서 실버타운이 돌아가고 이런 형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돼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다 보니까 연금화가 안 되면 월 생활비 내는 거 당연히 부담 갈 거고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은 발전 못하는 거죠. 다만 이것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중산층이 들어가는 실버타운은 전혀 이제 없는 거고요. 보면 아주 이제 그 고소득층 뭐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실버타운은 몇 군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몇 군데 건대역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노블카운티 그렇죠? 또 좀 있고 서울 지역, 서울 인근 지역하고 부산 인근 지역에서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실버타운은 이제 잘 안 되죠. 그렇죠? 유지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위에 적혀 있는 거고요. 여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 은퇴설계 이슈. 생애설계 개념의 종합적인 은퇴설계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재무적인 거나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재무적, 비재무적인 부분을 다 따지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자금 추천 등 재무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는 협의회 은퇴설계가 과거였다면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그래서 협의회 은퇴설계가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통한 재무적 접근 방식이었다면 종합적 은퇴설계는 고객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다음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 설계를 할 때 보면 은퇴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재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이제 가치 디자인, 가치에 대한 설계. 그래서 삶의 목표가 뭐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삶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관계와 관련된 얘기.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와 지역적인 관계. 그래서 만약에 은퇴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은퇴하게 되면 그 관계는 금방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나와 가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은퇴라고 하는 부분은 주된 소득원에서 그거보다 좀 작은 소득원, 작은 소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련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은퇴와 관련된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와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나이가 먹게 되면 어떠한 형태의 집안 구조를 당연히 이제 노화된 사람하고 친화적인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문고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턱받이도 없애고 미끄럽거나 이런 부분들 제거하고 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을 문 여닫기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형태. 주거 문화나 이런 부분들 등등등 해서 다양한 설계를 해주는 부분. 이제 그게 이제 은퇴 설계다. 재무적인 뿐만이 아니고 삶의 질에 대한 개선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 은퇴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은퇴 설계 관련되는 부분은 폭이 굉장히 넓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번에 은퇴 자산의 인출 경제학과 은퇴 후 자산 관리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퇴 전까지는 돈을, 자산을 모으는, 그쵸? 자산을 모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뭐예요? 분배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분배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인출 전략이라는 거죠. 자산 인출 전략. 그러니까 자산 인출 전략과 관련돼서는 아예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차에서도 보게 되면 인출 전략은 제 7장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산 인출 전략과 관리라는 별도의 파트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외국의 연구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한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쪽에서는 이제 몇 개 정도만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이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꼭 살펴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페이지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사망 후 유족의 소득에 대한 확보. 사망 후 유족의 소득에 대한 확보 부분에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상속설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상속설계 배우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사망 후 유족에 대한 생활의 확보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40세인 고객이 있는데 60세 때 퇴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85세까지 사실 거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은 여기까지 사시겠지만 기대여명의 차이로 배우자는 그 이후에 배우자하고 나이 차이가 난다. 만약 3살 차이가 나는데 배우자가 7년 정도 더 많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이 사람 나이 95세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그렇죠? 10년간에 걸쳐서 더 추가적인 삶을 살 거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은퇴 설계에 대한 자산에 대한 배분 포션을 여기까지만 끝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대돼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 그게 은퇴자 사망 후 유족의 은퇴 소득에 대한 확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 따지냐면 사례형에서 이 금액을 얼마에 갖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죠. 그 얘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 노년 의료비. 의료비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보장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죠? 보장이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퇴 설계 프로세스 6단계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6단계 과정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계 진행하기 전에 갖춰야 될 게 2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비상시일 대비한 예비자금. 그렇죠? 이 2가지가 갖춰진 이후에 이제 프로세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보장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의료비 보장이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소득 확보를 잘 해놨어요. 확보를 잘 해놨는데 이 연금소득 확보는 생활비로 쓰려고 확보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뜻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되면 근데 고령의료비는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그냥 감기 몸살 걸린 거 정도로 해서 뭐 한 달에 몇천 원 또는 돈 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 생활이 굉장히 공공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기 전에 보장 자산에 대한 마련은 필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2절 쪽에 가서 보시면 은퇴 설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은퇴 설계의 소득 이론입니다. 절대 소득 가설. 자, 절대 소득 가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은퇴 설계와 관련돼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케인즈가 거시경제와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건데, 대전제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대공황이 있었을 때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고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는데 물건도 잘 안 팔리고 힘들다라고 하면 고정경제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여서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런 상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면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소득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 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생산성은 증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절대소득 가설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 이제 교재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득을 늘리게 되면 뭐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요걸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소득. 그래서 요 부분.
자,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절대소득가설은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발표한 소비이론이다. 고정경제학파의 소비이론에서 대공황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래서 절대소득가설의 요지는 총수의 증가로 인한 완전고용이었다. 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다. 소비 지출은 소득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소득은 현재 측정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처분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이전소득 등 모든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나 세금을 공제한 거, 그러고 남은 이잉여분. 그래서 소비에는 소득이란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케인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율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라는 부분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소득과 관련되는 게 가장 영향이 크다. 그래서 소비와 가처분 소득과 여기서 이제 세금을 빼면 가처분 소득이 나오겠죠? 소득과 소비는 안정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지만 사람들은 이 소득을 전부 다 소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소비하진 않고 뭐도 한다. 일부는 저축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 체감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1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가계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바로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저축은 소득의 증가함수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거기서 바로 밑에 단락에 보시면 소득이 소비와 저축의 합으로 결정이 된다. 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절대소득가설은 은퇴 설계에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교하게 끌어갖고 온 건 아니고요. 아주 정교하게 끌어갖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자, 소득은 저축과 소비다. 그럼 얘를 늘리면 얘가 줄 거고 얘를 줄면 얘가 늘릴 거고, 그쵸?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얘가 픽스가 돼 있으면,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행동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소득이 저축과 소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절대소득가설은 은퇴 설계에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소비를 줄이면 당연히 저축이 증가될 거고 이 저축을 갖고 미래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렇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저축을 많이 하죠? 그죠? 예, 많이 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인즈는 저축은 사치제라고 봤어요. 사치제.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이때 케인즈가 살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소득이 지금처럼 많을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산층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고, 그런 건 사치다, 저축은 사치제.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를 은퇴 설계에 적용하면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하고 평균 저축 성향은 증가한다는 현상은 은퇴 준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소득 증가한 거 갖고 빵 3개 살 수 있으면 3개 갖고 아침, 점심, 저녁 먹었다라는 거지. 근데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빵을 12개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된 거야.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에 빵 12개를 먹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를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일부를 이제 저축을 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하다 보면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하게 되고 저축은 늘어나는 형태를 갖고 가더라.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늘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소득을 많이 늘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소득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고지단이 늘어나니까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저축도 늘려야 된다. 소비 성향은 줄어든다. 이 얘기가 은퇴 설계에 있어서는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대 소득 가설은 이런 겁니다. 두젠베리가 얘기한 건데 남 따라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맞들이면 줄이기 어렵다라는 거일 수 있어요. 보면은 참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미각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먹는 거 이런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먹다가 이게 참 수준을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그래요. 우리가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음악을 들을 때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진공관 스피커로 이렇게 듣는 음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런 그 전자기기로 듣는 음악하고는 전혀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근데 그런 걸로 듣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선호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LP판으로 듣는 음악하고 CD나 이렇게 MP3로 듣는 음악은 전혀 다르거든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 전혀 다르거든.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내가 돈을 잘 못 벌어도 그렇게 간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그렇게 소득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상대소득 가설인데, 자 볼까요? 소득이나 저축, 소비자 행동의 이론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보다 또 과거의 최고 소득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의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 야, 쟤들도 하는데 나는 뭐. 야,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절대 소득 수준이 아니고 상대적 위치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두젠베리는 소비 지출 수준이 절대 소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부인하고요. 평균 소비 성향은 안정적인 값을 갖는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모든 소득 수준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일정한 이유는 절대 소득 수준의 변화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쓰던 대로 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절대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같은 비율로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득 수준에서 평균 소비 성향은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절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비하지만 그 일정한 일시적인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편차는 단기 소비 함수이다. 그래서 즉 절대 소득 수준에서 하락할 경우 소비 지출의 하락은 장기 소득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사람들은 소비 지출을 소득의 하락과 같은 비율로 줄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5번째 줄 정도, 2번째 단락의 밑에서 2번째 줄에 보시면 톱니 효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톱니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앞으로 감기면서 가지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가지는 않는다. 근데 사실 역으로도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감긴다. 그래서 보면은 23페이지에 보면 상대 소득 가설은 메뉴의 줄에
은퇴 설계에 있어서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소득 수준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전의 소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게 이제 불가역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소득 가설. 이것도 이제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예 중에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프리드먼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소득 가설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득을 높여줬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높아진 소득이 그럼 항상 소득이냐라는 거예요. 이 소득이 항상 소득이냐. 단순히 요번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를 낮추거나 해서 한 임시 소득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구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시 소득으로 들어온 소득은 언젠가는 다시 들어갈 소득, 지금 언젠가는 다시 회수돼야 되는 소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축을 하거나 해서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일부 소비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소비 생활에 이용하는 건 항상 소득을 갖고 소비 생활에 이용을 하지 임시 소득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소득 가설이에요. 프리드먼의. 그래서 보면은 절대 소득 가설의 경우에는 재산과 물가 상승률, 이자 등과 같은 요소의 미래, 잠재 소득을 배제하여 소비가 결정된다고 봤는데 그 밑에 단락에 항상 소득 가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상 소득이란 급여와 같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그래서 임시 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어쩌다 한번 생기는 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그러나 이러한 특별 상여가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그건 임시소득으로 안 보고 항상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꾸준히 그렇게 항상 해주고 있다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사람들은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 변동이다. 경기가 좋으면 임시소득이 늘어날 거고 경기가 나쁘면 임시소득이 줄어들 거다. 그렇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하게 들어오는 건 이제 항상소득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맨 밑에 줄에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생활을 동등하게 유지시켜려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4페이지에 사람들은 소득이 많을 때나 소득이 줄어들 때나 항상 일정한 수준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에 걸친 평균적인 항상소득 개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프리드먼은 경기 변동에 따른 호경기에는 임시소득 증가로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이제 당연히 감소하겠죠.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는 건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는 그렇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불경기에는 반대로 한계 소비 성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평균 소비 성향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항상소득 가설은 은퇴 설계에 특별한 의미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에 비해서 소비가 줄더라도 그 변화를 크게 주지 않으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쓰던 대로 쓴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다. 이유는 뭐다? 바로 밑에 줄에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도 급격한 변화 없이 소비 수준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퇴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 소비 생활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줄여야 되잖아. 그게 사실은 합리적인 건데,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살던 패턴이 있어서 그대로 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애주기 가설. 생애주기 가설은 모델글리아니가 이제 안도와 이제 모델글리아니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건데 생애주기 가설은 앞에서 얘기가 다 된 걸 정리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은 소득이 적을 때도 있고 소득이 많을 때도 있다. 그럼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 초년기에는 소득이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당연히 적겠죠. 그 사이에는 소득이 많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은퇴 설계에서는 여기서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이 앞에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소비보다 소득이 더 많을 때는 그 다음에 소비가 더 많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저축을 해서 이때 가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평균적인 소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 거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평균 생애 소득이 평균 생애 소비가 된다. 그쵸? 그런 형태로 이제 소비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잘 벌 때 돈 모아서 못 벌 때 쓰자. 그냥 이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보면은 생애주기 가설은 은퇴 설계의 이론적인 근거를 뒷받침하지는 가장 적절한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바로 밑에 줄에 과거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래서 과거의 저축을 가지고 이제 미래 소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소비의 평준화, 소득과 소비 지출의 평준화,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쭉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개인의 소득 수준은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비 지출이 낮고 장년기에는 소비 지출 수준이 높다. 따라서 소득이 소비 지출 수준보다 높아지는 시기에 더 많은 저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그래프 나오고 하니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이전 가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이전 가설은 부의 축적 과정이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세대 간의 이전, 즉 상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이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노인의 부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실증적인 분석은 유산 상속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대에서 쓸 수 있는 돈 이상을 모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넘겨주기 위한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또 은퇴설계의 재무학서부터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